수술은 잘 끝났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너희 엄마 수술이 좋지 않게 끝났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잘 퇴원하셨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 병원에서 여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자유롭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의사가 퇴원을 권유했어. 너희 엄마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마지막 꿈이 너희들과 함께 사는 거라고 하더라. 얼마나 남으신 건데요? 남편은 당당하게 손가락 3개를 펴며 3년.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너희에게 말한 적 없지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건 내 재산 목록이다. 변호사 공증도 받은 내용이니 확인하면 될 것이고, 나는 이 재산을 3년 동안 어머니를 가장 잘 모신 아이에게 전부 주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사람에게만이다. 아이들은 정말 귀찮을 정도로 그녀와 남편을 찾아왔고, 부부는 살던 집을 처분한 후 시골집이 완성되기 전까지 다른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와 남편이 사라지자 아이들은 불티나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신연옥 여사의 남편은 어릴 때 마을에서 함께 나고 자란 가족 같은 오빠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주였습니다. 남편이 자라며 몸과 마음이 함께 커지자 둘은 결국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거의 5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동네 또래 여자아이들은 모두 남편을 사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말씨, 그리고 사려 깊은 생각까지 겸비한 남편을 본 여자아이들은 늘 신연옥 여사에게 달려와 남편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편은 그저 장난꾸러기 오빠 친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하나뿐인 오빠의 소꿉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오빠는 엄청난 개구쟁이로 그녀에게 장난을 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신발을 숨겨둔다거나 하는 아주 소소한 장난을 매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런 오빠가 참 미웠습니다. 대체 날 왜 이렇게 못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빠를 도망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빠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지금의 남편도 함께 미워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는 그녀가 피해 다니는 걸 알면서도 늘 그녀의 집에 와서 연옥이 어디 있니? 라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못 들은 척하며 새침하게 그를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나름대로 오빠가 싫으니 아는 척하지 말라는 의미로 행동했지만 그게는 그 모습이 퍽 귀엽게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연옥이 친구 만나러 가니? 라며 그녀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왜 자꾸 내 뒷공무니만 쫓아다녀? 라며 오빠를 나무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빠는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1살밖에 차이 나지 않으면서 오빠 노릇하는 게 영꼴 보기 싫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녀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도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그의 집과 그녀의 집은 가까웠기 때문에 중학교에 입학한 그녀와 친오빠는 늘 그와 함께 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과 오빠의 학교 사이에 그녀가 다니던 중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빠는 늘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가곤 했습니다. 그녀의 친오빠는 그냥 지름길로 가면 편할 텐데 너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돌아서 간다 라며 툴툴거렸지만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중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매일같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예, 그 오빠들은 누구니?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물음에 한 명은 친오빠고 한 명은 오빠의 친한 친구다. 라는 대답을 해주자 이후로 그녀는 친구들에게 연옥 여사님 오빠가 마음에 든다느니 오빠 친구가 마음에 든다느니 하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관심이 오빠들에게로 쏠리는 이 상황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녀에게 오빠들에게 전하라며 곱게 적은 손편지와 선물을 안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가뜩이나 오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런 심부름까지 해야 한다니 그녀는 늘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전해준 편지나 선물을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녀는 늘 성실하게 편지와 선물을 오빠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친오빠는 철없는 모습으로 선물과 편지를 뜯어보았지만 오빠 친구는 친오빠와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가 선물과 편지를 전해주면 그는 내용물을 가만히 뜯어보고 종이에 답신을 적어 그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선물이 있었다면 선물도 함께 돌려주곤 했습니다. 다시 가져다 전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그녀는 귀찮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오빠에게 도대체 내가 가져다 주기까지 하고 돌려주는 것까지 해야 해? 무슨 내용인지라도 알자. 라고 성질을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라며 연옥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라고 말하면서 편지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아직 우리는 학생이니 이런데 마음을 쓰지 말고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의 의미로 돌려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히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가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전달한 마음을 진지하게 듣고 정중하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쪽지를 받은 아이들은 실망했지만 후련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맨날 귀찮게 따라다니기만 하던 그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다소 생경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옆에서 선물과 편지를 뜯어보며 낄낄거리는 친오빠와 석주오빠를 점점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그동안 본 적 없었던 그의 새로운 면모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녀는 석주 오빠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싫은 티를 팍팍 내며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그가 연옥아, 라고 부르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녀도 생소한 자신의 모습에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아마 석주 오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어색함은 둔한 친오빠조차도 눈치챌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나 석주 오빠 모두 사춘기를 겪는 시점이었기에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둘이서 말도 못하고 끙끙댔을 생각에 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마 성인이 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말이라도 꺼내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석주 오빠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오빠와 석주 오빠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군 복무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연락이 수월하게 되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유일한 연락 수단은 편지가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군대에 간 후 그녀는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친오빠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궁시렁거리며 편지를 쓰다 보니 어느새 2장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보여도 그녀는 마음속 깊이 친오빠를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얼마나 힘들겠어. 라는 생각을 하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석주 오빠였습니다. 그와는 거의 3년 동안 어색한 시간을 보내며 거의 대면대면하게 지냈기 때문에 편지를 쓰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지냈으면서 갑자기 편지를 보내면 그가 그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군대에 간 석주 오빠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녀는 그에게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오빠에게는 거의 3장을 썼지만 석주 오빠에게 쓴 편지는 한 장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게 돼서 기뻐해야 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몸 건강히 잘 돌아오길 바란다. 를 10줄 정도로 겨우 늘려 쓴 그녀는 편지를 제대로 썼는지 한참을 들여다본 후에야 편지지를 봉투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던 즈음 두 사람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친오빠는 부모님께 쓴 편지 말미에 그녀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사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녀는 오빠의 반응에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친오빠의 편지를 부모님과 함께 읽고 나니 어머니가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습니다. 바로 석주 오빠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왜인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편지를 낚아채듯이 잡아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처럼 숨죽여 편지를 꺼내니 정갈한 그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다. 연호가 나도 염려해준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이렇게 펜을 들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을 텐데 어찌 잘 지내고 있니? 가까운 곳에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가르쳐주고 싶지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우 아쉽구나. 다시 보는 날까지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괜찮다면 자주 편지했으면 좋겠다. 편지지 2장을 빼곡히 채워 넣은 석주 오빠의 편지 내용은 대부분 그녀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편지를 읽고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후 주기적으로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통해 둘 사이의 오랜 어색함은 서서히 깨져갔고 석주 오빠는 휴가를 나올 때면 그녀를 빠지지 않고 만났습니다. 가족과 보낸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사이좋은 연인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인이 되었고 석주 오빠도 군대를 다녀와 장성한 청년이 되었으니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와 석주 오빠가 오랜 시간 연락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아는 그녀의 부모님도 그들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가장 놀란 인물은 친오빠였습니다. 도대체 둘이 언제 그렇게 된 거냐? 며 한바탕 난리를 치던 친오빠를 겨우 진정시키고 나서야 그녀와 석주 오빠는 진정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친구들처럼 오랫동안 연애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들의 집안 어른들이 다소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녀와 석주 오빠는 곧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와 그녀 모두 대학생 신분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편은 그녀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동생을 아끼는 마음인지 애정인지 판단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녀의 친오빠에게 내 얘기는 아니고 다른 친구 얘긴데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여자아이를 보면 걱정되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든대. 그런데 이게 여동생 같아서 드는 마음인지 헷갈린다네. 라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치 없는 오빠는 야, 그게 무슨 여동생 같아서 드는 마음이야? 여동생한테는 그런 마음 안 들어.
라고 대답했고, 그제서야 남편은 자신이 그녀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녀와 남편이 다소 어색하게 지내던 시점이었고, 남편은 그 마음을 꾹 참아 삭힐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싫은 것처럼 도망 다니고 모른 척하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군대에 갈 때가 되었고, 입대할 때는 전역할 때는 연옥이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서 나와야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념한 채로 지내던 어느 날, 난데없이 그녀에게서 편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땐 진짜 깜짝 놀랐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 하지만 그녀의 편지를 보고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겠다 싶어 꾸준히 연락을 이어나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휴가를 나올 때마다 너무 조마조마했어. 저녁일은 까마득한데 가끔 보는 너는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누가 채가면 어쩌나 불안했지.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녀도 남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며 알콩달콩 살다 보니 이렇게 지금까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젊은 혈기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 오죽 안 맞았겠습니까? 그녀와 남편은 서로 이혼하겠다고 온갖 성질을 다 부리고 괜히 결혼했다 며 악담을 쏟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3명의 아이를 낳았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품에 안았습니다. 과거의 싸움과 고생이 지나고 나니 그녀는 부부의 결혼 생활이 그래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그녀와 남편은 은퇴를 했습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을 상상하며 매우 들떠 있었죠. 하지만 불행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겨나기 마련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녀에게 암이 발견된 것이었죠. 얼마 전부터 몸이 매우 피곤하고 자도 졸리길래 이제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가 며칠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자 남편이 그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은퇴하고 나니 몸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데 뭘 검사까지 받아봐.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묵묵히 운전할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녀의 예상과는 다르게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의사는 그녀와 남편에게 검사 결과상 뚜렷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어 보이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원래 이 나이가 되면 완전히 깨끗할 수가 없대. 저번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도 이상 없다고 했었잖아.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가 나오고 그녀는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폐암에 걸린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을 해본 적도 없고 남편도 비흡연자였기 때문에 폐암은 그녀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으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비흡연자라고 폐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녀와 달리 남편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의사에게 그럼 치료하면 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생존율이 30%에서 높게는 36%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낮은 수치에 두려움이 생겼지만 수술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사실에 그녀와 남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술을 하면 생존율이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이죠.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고민한 끝에 그녀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자잘한 병치레도 거의 없었고
입원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남편은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녀가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실에 찾아오려 했지만 코로나 이후의 일이라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 그녀와 남편에게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그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죠. 수술을 하려고 보니 수술 이후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녀 곁에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남편은 은퇴 후 그녀와 함께 살 집을 짓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동안 남편은 집을 짓는 일도 잠시 쉬려 했지만 시공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복을 돕는 일을 아이들에게 맡기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딸 2과 아들 1였죠. 이미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세 아이들은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반듯하게 잘 자라 가족 간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녀나 남편 모두 아이들이 독립한 후로는 별다른 잔소리도 하지 않았고 각자 가정을 이룬 후에는 본인들의 가정에 충실하길 원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자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딸들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자주 왕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하루 정도는 가족들이 만나려고 하다 보니 그녀는 그 정도로도 가족 관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아이들, 사위들, 그리고 며느리와 큰 문제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잠시 그녀의 회복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거리낌 없이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그녀가 입원한 병원은 서울이었고 딸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큰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연락을 받은 큰딸의 반응은 예상보다 냉정했습니다. 엄마, 수술은 잘 준비하고 있어요? 고생이 많겠네요. 서글서글하게 말하던 큰딸에게 그녀는 수술을 마치면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빠가 자리를 비울 날이 있을 것 같아. 혹시 수술 후 며칠 정도 병원에 와서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큰딸은 아,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수찬이가 요즘 학원을 하나 더 다니게 돼서요. 미안해요, 엄마. 미진이한테 한번 연락해 보세요. 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옆에서 듣던 남편과 그녀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큰딸은 가정주부로 결혼을 일찍 했고 아이도 초등학생이라 비교적 손이 덜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늘 전화를 하며 엄마, 심심해 죽겠어요. 차라리 엄마랑 살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던 큰딸이었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사돈댁도 있었기에 남편이 자리를 비우는 날 중 하루나 이틀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녀와 남편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딸의 반응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 딸과의 통화는 남편이 대신했습니다. 첫째 딸과의 통화에서 받은 충격 때문이었죠. 병실 밖에서 통화한 남편은 돌아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가 통화 내용을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물어본 끝에 그녀는 둘째 딸과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직장이 있었고 퇴근 후에만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퇴근하고 저녁에만 한 번씩 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지만 둘째 딸은 정색을 하며 제가 어떻게 가요? 차라리 간병인 쓰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통화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딸들의 냉정한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부탁한 일인데 그토록 냉담하게 거절당한 것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딸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정말로 와주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없었기에 그녀와 남편은 막내 아들에게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오고 가는 거리도 있으니 그에게는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법이기에 미리 연락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역시나 수술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수술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놀라며 네.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잠시 안도하며 그래도 막내는 신경 써주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론을 꺼내자 막내 아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엄마 아빠가 집을 짓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아빠가 엄마 회복 기간에 병원을 비워야 하는 일이 좀 있을 거야. 너도 일을 하고 오고 가는 거리가 있으니 부탁은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아빠가 늦게 병원을 비워야 하는 일이 생기면 저녁이나 밤에라도 와줄 수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급하게 아니, 꼭 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미리 연락을 주겠다는 얘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 그녀에게 아들이 한 대답은 조금이나마 희망적이었습니다. 아들이 네, 뭐 어쩔 수 없으시면 제가 가야죠.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기뻐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했지만 아들이 이어서 한 말은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누나들한테는 연락해 보셨어요? 둘 다 안 된다고 했나요?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아들에게 큰 누나는 둘째한테 미루고 둘째는 간병인 쓰라고 하더라. 그래요? 그러면 간병인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젊은 인력이니까 어머니도 더 편하실 것 같고 저도 멀리까지 안 가도 되고요. 그녀는 착잡한 마음에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평생을 온 힘을 다해 키워온 아이들이 정작 필요할 때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이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그녀가 슬픔을 억누르고 있을 때 남편은 그녀의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아들에게 일하느라 바쁠 텐데 괜히 말을 꺼낸 것 같다. 쉬어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그녀와 남편은 남편이 없는 시간에는 간병인을 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아이들에게 실망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위로하며 당신이 수술 핑계를 대서라도 애들 몇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했던 거 알아. 이런 일로 부르지 않으면 잘 찾아오지도 않는 애들이니 오죽했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이들의 삶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언제 오냐 또는 자주 들려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늘 아이들이 아른거리고 보고 싶은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수술하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이 기회에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자주 볼 수 있다면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수술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다행히 좋은 간병인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웃 병실 환자가 퇴원하면서 자신의 간병인을 그녀에게 추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도 짧은 시간 동안 간병인을 보며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께 간병을 맡기게 되어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로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울한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가던 그녀의 손을 남편이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남편은 거듭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과 눈빛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 그녀는 진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시작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며 암을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후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남편과 살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집의 문제도 해결되어 완공만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돌연 그녀를 데리고 큰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술 전 아이들의 행동으로 많은 상실감과 실망을 느낀 그녀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단호하게 당신은 오늘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말에 맞장구만 쳐줘.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그를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큰딸의 집에 도착하자 모든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세 아이뿐만 아니라 각자의 배우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같은 형식적인 인사가 오고 갔고 그 후 남편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자 그녀 또한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엄마 수술이 좋지 않게 끝났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잘 퇴원하셨잖아요.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 병원에서 여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자유롭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의사가 퇴원을 권유했어. 그녀는 속으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지만 애써 표정 변화를 숨겼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엄마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마지막 꿈이 너희들과 함께 사는 거라고 하더라. 이 말은 사실 그녀의 속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 확실히 알았듯이 아이들은 이를 바라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다들 떨떠름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둘째 딸이 먼저 입을 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으신 건데요? 모두의 시선이 남편에게 쏠린 그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우 허무맹랑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당당하게 손가락 3개를 펴며 3년.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병원에서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남은 시간이 3년이라니 그녀조차 믿기 힘든 말을 아이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내 아이들은 저들끼리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를 하자 그 웅성거림은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남편은 가방에서 프린트된 파일 3개를 꺼내 아이들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도 너희에게 말한 적 없지만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건 내 재산 목록이다. 변호사 공증도 받은 내용이니 확인하면 될 것이고
나는 이 재산을 3년 동안 어머니를 가장 잘 모신 아이에게 전부 주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그녀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둘은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니까요. 주변에서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균열이 가는 것을 본 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떨떠름하게 파일을 열어본 아이들,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들은 눈이 토끼만큼 커졌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 개인 사업을 한 사람인데 투자에도 소질이 있어 재산을 상당히 불려왔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 규모가 예상보다 컸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혼란에 빠진 아이들을 뒤로하고 일어서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한 사람에게만이다. 그 후 그녀와 남편은 큰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귀찮을 정도로 그녀와 남편을 찾아왔고, 부부는 살던 집을 처분한 후 시골집이 완성되기 전까지 다른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와 남편이 사라지자 아이들은 불티나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기뻤겠지만 이제는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재산 때문에 그러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정말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몰아줄 거예요?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재산 줄 생각 없어. 당신한테 하는 걸 보고 나도 애들한테 많이 실망했네. 부모가 아프다는데 그것도 암 3기라는데 입 싹 닫고 전 하나 돌리는 놈들은 필요 없어. 남편은 아이들에게 꽤나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애들이 괘씸해서 일부러 놀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물론 아이들이 재산을 보고 나서야 자신을 챙기기 시작한 행동은 눈뜨고 보기 힘든 것이었지만 재산을 무기 삼아 그들을 시험하는 남편의 방식도 마뜩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애들을 괴롭히려는 건 아니야. 괘씸하지, 괘씸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잖아. 내 자식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짓을 하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 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인생을 살 때 도움이 되면 잘해주고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그녀도 아차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다 컸다는 이유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 보고 살아도 돼. 그런데 당신 그럴 수 있겠어? 이 기회에 애들이 정신 차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난 3년이 지나도 계속할 거야. 그 후 그녀와 남편은 조용히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3명의 아이는 어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지. 엄마, 그동안 저희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많이 속상하셨죠? 재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 속상하셨으면 숨겨왔던 재산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라며 연락과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렇게 두 부부가 아이들이 이런 연락에 익숙해질 때쯤 큰 사기를 당해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부부가 자식들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처음에는 자식들이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내 부모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자식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걱정이나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대놓고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보같이 사기를 당해요? 뭐 보이스피싱 그런 거예요? 평생 재산 잘 모은다고 자랑하더니 결국 다 날리고.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럴 거면서 자식들 그렇게 경쟁시키고 싶으셔서요?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둘째 딸도 팔짱을 끼며 동조했습니다. 엄마, 아빠.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렇게 무작정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 재산을 모으다가 한순간에 다 날릴 줄은 몰랐죠.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뭐, 결과가 이래서야 누굴 원망하겠어요? 부모님 탓이지. 누구 탓이겠어요. 저희 집엔 오실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박서방 알면 까무러치게 놀래니까요. 어디 요양원이라도 보내야지 원. 셋째 아들은 피식 웃으며 비꼬았습니다. 어쩐지 뭐가 구리더라니.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돈을 날릴 수가 있나? 그 정도면 차라리 그냥 날씨 운세 보면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다 잃을 줄이야. 아, 엄마, 아빠, 진짜 실망이에요. 그들의 말투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큰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연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다 사는 게 바쁘니까 그 정도 성의를 보인 건데 이제 와서 돈 다 날리고 그냥 이제는 아무런 이유도 없잖아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이지. 엄마 아빠가 이제 어떻게 살든 우리한테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우리도 이제 우리 가정이 중요한데 더 이상 도울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봐요. 계속 우리한테 의지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셋째 아들은 심지어 웃음을 터뜨리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투자는 다 그런 거라고. 어차피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도 결국 이런 식으로 날려먹을 거면 진작에 우리한테 좀 나눠주지 그랬어요?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요. 다 날렸으니 그냥 포기하세요. 나중에 손 벌리지만 않으면 돼요. 부모님을 향한 자식들의 냉담한 태도와 비아냥거림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큰딸이 다시 나섰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부모님한테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도 부모님 뒷바라지까지 할 여력은 없어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님 비치닥거리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 도생이라고요. 각자 도생. 남편과 그녀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자식들이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동안의 정까지도 무시한 채로 물질적인 가치만을 쫓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마지막으로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뭐 그 돈도 없고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기대할 게 없으니 알아서들 하세요. 부모님이 이 정도로 바보 같은 실수를 했으면 그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죠. 침묵을 지키던 중 둘째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엄마 아빠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치료도 계속해야 하니까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녀는 둘째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따르며 사랑을 가득 전해주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말하는 둘째 딸의 태도에 그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큰딸도 그 말에 동조하듯 덧붙였습니다. 뭐 엄마 아빠도 편하게 지내시려면 요양원이 나을 수도 있어요. 요즘 요양원 시설도 괜찮은 데 많다던데 우리도 각자 바쁘고 솔직히 말해서 자주 찾아뵙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 순간 자식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은 쉽게 나왔지만 그에 따르는 금전적인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큰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요즘 집 대출 갚는 것만으로도 허덕이는데 요양원 비용까지 감당할 여유는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각자 상황이 힘들잖아. 둘째 딸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다들 사정이 있으니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정부 지원 같은 걸 알아보면 안 될까?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차갑고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부모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눈치 싸움만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나서서 부모를 돌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사정을 핑계 삼으며 요양원 비용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 할 뿐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끝내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요양원 보내는 건 좋은데 우리 셋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분담하는 걸로 다들 3분의 1씩 부담하는 거 어때?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나 그마저도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난 당장 집 문제도 해결 안 된 상황이라 매달 돈을 내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둘째 딸도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매달 돈 내는 건 부담스러운데. 셋째 아들은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결국 다들 돈이 문제네. 부모님 요양원 보내자는 얘기를 꺼내놓고 아무도 돈을 내지 않겠다니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이들의 눈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더 이상 애정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서로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계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던 연락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 사위들, 심지어 손주에게서까지 왔던 연락도 말이죠. 그녀와 남편은 허허 웃으며 이럴 줄 알았지. 라고 넘겼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의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이고 손수 길러낸 자식들이 이렇게 돈에 의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냉혹한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재산이 없어지자마자 거리낌 없이 등을 돌리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무력하게 서 있던 그녀는 문득 과거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이 그녀를 잘 따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시절 자식들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이들은 매일 그녀의 품에서 안기며 제잘거렸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소소한 다툼까지도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으며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큰딸은 항상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엄마,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둘째 딸은 요리할 때마다 그녀 옆에서 엄마, 나도 도와줄래. 라고 외치며 달려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유난히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녀가 피곤해하며 엄마, 오늘은 내가 엄마를 도와줄게. 하며 작은 고사리 손으로 도와주려 애쓰던 아이였습니다. 그 작은 손이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었는지 그녀는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엄마를 외치며 뛰어와 그녀의 품에 안기던 그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자식들 하나하나가 그녀의 삶의 이유였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처럼 자신을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해주던 시간은 먼 옛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돈에만 사로잡혀 있었고 그녀에게서 따뜻한 가족에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스럽고 따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의 밝고 순수했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 왜 그들은 이제 돈에만 눈이 멀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외면하게 되었을까?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자식들을 향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슬픔은 더 깊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때처럼 아이들이 그녀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던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결국 자식들과의 연을 끊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에만 집착하며 진정한 가족애를 잃어버린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에 아파 낳은 자식들이고 남편 역시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었기에 이들의 외면과 배신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인생을 자식들 때문에 괴롭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 둘을 위한 거야. 자식들이야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돌아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지가 않는구먼. 그녀는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고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챙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식들과의 연락을 끊고 그들만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사회로 돌아갈 것이고 그 내역은 아이들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그녀와 남편은 그때라도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도움받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람은 신의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물질적인 것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과 그녀는 시골에 완성된 집을 처분했습니다. 원래는 아이들도 놀러 오고 손주들이 뛰어놀 마당이 필요해서 시골로 갔던 것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또 병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려면 아무래도 서울과 가까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 깨끗하게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완치 판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를 다잡아주는 남편이 있어 너무나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끔 손주들과 자녀들과 함께 웃고 있는 또래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지만 남편의 말처럼 팔자다라고 생각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너무 철없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식들이 외면했다고 해서 지금의 삶을 우울하고 괴롭게 살기엔 그녀와 함께 있는 남편과의 여생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연옥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이 가슴을 울립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